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중요한 한일 문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항상 전화 연결로 그 상황이나 사안에 대해서 예리한 답변을 구하곤 했던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 여학원 대학에 있는 이영채 교수를 오늘은요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왜 역사 반성을 못하는지, 국교 정상화여 취약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일 관계, 특히 아베의 생각은 도대체 뭔지 이런 거 한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영채 교수님 우선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은 화면을 많이 뵙긴 했었었는데 오늘 뵈니까 좋네요. 네, 저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자 우리 출발 사진 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뵀으니까 앞으로 자주 한번 모시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루머와 괴담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는 하던데요. 그런 괴담이 돌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서도 중국 우한시가 위치한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겠다 이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일본에서도 어제까지 20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고요. 그중에서 일본은 지금 무반응의 환자 5명이 나와서 좀 그게 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일본도 주말을 토요일부터 후베이성 그 체류 입국자들을 금지 조치를 했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좀 일본의 상황은 지금 이게 아베 수상에게는 조금 모순적인 게 있는데, 아베 수상은 원래 1월이면 지금 잘 알려진 복권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거죠, 카지노 문제, 네. 또 그리고 사임했던 장관들 문제, 네. 이걸로 추궁을 받아서 잘못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상황인데,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오히려 쟁점을 좀 흐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처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대처는 하진 않아요. 조금 이 문제로 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하지만 이게 또 모순이 되는 것은 작년에 한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해서 그렇죠. 경제 타격이 있어서 중국으로 지금 현재 관계 회복을 하면서 지금 돌파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또 지금 타격을 받은 거죠. 네. 그렇다면은 작년 10월부터 일본 경제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고, 네. 올해 9월이 되면 소비세 인상 1년이 되어서 아베 정권의 위기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은 어찌 됐든지 한국에게 다시 제스처를 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아주 공격적이고 과감한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를 조금 살려놓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받았다가 작년에 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결국에는 오히려 반도체 관련해서 한국에 기회를 주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다, 우리는 그래도 한국 관광객도 안 오고 그러지만 중국인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번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못 들어오게 되는 것 때문에 또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한편으로는 아베가 가진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를 덮어주는 또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양날의 칼처럼 좋기도 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아유, 아베는 정말 불사신일까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마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경제 타격을 너무 크게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 중소기업이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일본 경제 주력 사업을 목을 조르면서 네. 자기 정치적 목적을 이용을 한 것은 정치와 경제의 논리를 잘못 적용한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랑 경제를 같이 연결시켜서 사태를 조금 뭔가 국면 전환을 꾀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재발등을 찍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지금 뭐 자충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한국과 일본 간의 민감한 문제가 부각이 되면은 저희도 이제 교수님한테 전화로 인터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같은 사안으로 일본에서도 교수님께 연락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보도가 좀 다른가요? 서로 양 나라가? 저도 일본에서 스튜디오에 많이 나가서 생방송 토론을 많이 하는데, 네. 한국과 일본의 미디어도 물론 한일 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쟁점 사안의 보도를 하지만, 일본의 특성은 거기에 나온 모든 패널은 어떤 당이 됐든지
정부를 하나도 비판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한국은 그래도 다양한 미디어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표상이기도 하는데 네. 일본은 언론이라고 하지만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어떻게 보면은 관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은 많아요. 거의 연일 똑같은 보수를 하지만 이게 한국에 대한 좋은 면을 보도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보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를 부르는 것도 저를 앉혀놓고 어떻게 보면 이즘에 공격을 해서 한국의 논리를 오히려 부수기 위한 건데 그렇게 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한국에는 감정적이고 흥분한다. 막 이런 것을 많이 일본 매듭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냉정하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좀 반발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본 측 패널들이 훨씬 더 감정적이 돼가지고 네. 오히려 일본의 어떤 비논리적인 모습들을 일본인들 스스로 많이 알게 되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안 그래도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작년에 이제 8월 7월 8월 9월 이때 우리 쪽 입장에서 일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당하고 건전한 비판이었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는 많았던 반면 일본의 방송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아주 천편일적으로 마치 무슨 독재국가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실관계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일본의 지식인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일본에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조금 사실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특히 뭐 한국에서 일본 비판하는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일본에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한번 텔레비에서 그런 한국의 논리를 저는 전달하는 거고 네네. 한일 간에 이걸 객관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일본인들 우익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고 공격의 또 빌미가 되는군요. 그럼 학교에 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오고요. 그리고 제가 신청하지도 않는 예를 들면은 택배 테러라고 저는 규정을 했는데 네. 신청하지도 않는 여러 영양제라든지 한국어 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학교로 날라와서 개인적인 좀 정신적인 좀 물리적인 피해도 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학교 어디에 근무하는지 아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마치 교수님이 시킨 것처럼 해가지고 택배를 그쪽으로 보내버리면서 돈을 내놔라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죠. 예, 공격이군요. 제가 물론 이제 이메일을 받든지 전화로 항의를 받는 것은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하지만 네. 이런 어떤 자기의 불만을 물리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 테러다. 그렇죠. 일본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경찰청에 신고도 하고 변호사를 데리고 함께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근데 현재?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지지를 해드려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 학교 내에서는 근데 입지는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좀 시민운동과 관련된 진보적인 대학이어서 그런 항의가 와도 좀 많이 막아주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지상파를 나가면은 전화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는군요. 업무가 마비된 정도에서는 저도 나름대로 그래서 지상파는 조금 자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자, 그렇 좋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며칠 전 일본 니케이 신문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가 냉랭한 한일 관계를 극복할 골든 타임이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오히려 한국의 손을 조금 내미는 듯한 모습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한국이 결과적으로 4월부터 7월이라고 한다면은 총선이 끝난 직후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하기 바로 직전 그렇죠. 이 시점인데요. 어떻게 그러면 이 3개월을 잘 하겠다는 겁니까? 일본 입장은 작년 10월부터 완전 경제적인 타격의 조치가 모든 전 영역에 전멸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은 한일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실제 응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를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겠다라는 거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어느 정도 강제징용 문제에서 일방적인 양보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4월 총선이 끝나고 어쩌면 정권이 좀 안정화되면 일본은 7월까지 올림픽 되기 직전까지 관광객을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일본은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네. 한국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올림픽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것은 관광객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방 경제가 거의 돌아가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아베 정권도 예를 들면 지금 2월 달에 다시 독도의 날, 즉 다케시마의 날이 네네. 있고 네. 또 4월에는 야스쿠니 참배. 춘제와 네.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공물을 보내는 이 시기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조금은 유연하게 자제를 하면서 한국에게 유화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 자체에 대한 실패는 아베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네. 아베 정권은 아주 약한 입장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 기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한국도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답을 결과적인 것을 그렇게 내놓기는 어렵겠지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현금화 조치를 조금 보류하는 식으로 네. 그리고 백색 리스트 완전 복귀를 오히려 강력하게 요구하는 식으로 하면 아베 정권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지금 있다. 그래서 이 전국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기회라고 하는 것도 좀 기분 나쁘지만 원상 복귀를 시키는 네, 그렇죠. 찬스인 거죠. 근데 지금 좀 전에 이제 2월 달에 독도의 날 이거 관련해서 어떤 행사를 좀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일본 외무성은 1월 20일날에 정기국회에서 그렇죠. 독도에 대해서 또 망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뭐 일본 고유 영토다 이렇게. 그러면서 또 같은 날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선전을 강화하는 전시관도 또 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차피 진정성 있게 행동을 취하지는 않겠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이 결과적으로는 그냥 꼼수 비슷하게 행동만 하고 제스처만 취하고 말 텐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아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경제 보복 조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고 아베 수상은 강제징용 문제가 본질이라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지만 위기 관리를 위해서 아마 다음 정권에게 물려주더라도 네. 관리는 하겠다는 거죠. 이 독도 타케시마 그 전시관 관련돼서는 아마 1월 20일 이날이 일본의 정기국회 시작 날이고 가장 부패 문제로 추궁을 받은 것을 오히려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이거 7배 이상의 확대한 전시관을 만들어서 네. 그리고 거기를 이제 올림픽 때 외국인들에게 영토 문제를 공식적으로 알리겠다. 아마 이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 전시관이 첫날에는 조금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고 막 우리 취재진도 못 들어오게 하더니 지금 너무 한산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때요? 아마 일본인들에게 지금 당장 어떤 영토 문제를 실제 관심도가 높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학교 교육도 그렇게 충실하게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극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외국 사람들이 가서 보더라도 설득력 그렇게 주게 만들어지지는 않는 게 근거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학생들이나 좀 젊은 지식인층들은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물론 학습 요령 지도에 의해서 가르치라고는 하고 있지만 제가 만난 많은 교사들은 실제 학생들에게 그렇게 일본의 입장에서 가르칠 시간도 없고 또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학생들이 꼭 이게 입시 문제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높지는 않는데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이라든가 중국에서 이게 여론화되고 또 오히려 일본 정치권들이 이것을 이용할 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전보다는 일본 학습 현장에서 명확하게 지도에서 독도를 타케시마라고 지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식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은 항상 주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 자체가 아주 그들에게 중요하게 지금 다가가지 않는다. 그렇죠. 제가 만난 많은 외무성 간부들도 한 번도 일본 외무성 내에서 독도 일본식으로 타케시마를 자기의 영토라고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외교 정책을 실제 편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교수님께서 이런 강의하셨습니다. 일본을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속내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극우파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으로 성공회에 대해 이제 한홍구 교수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강의하신 걸로 나고 또 책도 쓰셨지 않습니까? 제목이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 정복.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인터뷰하면서 말씀 잠깐 나눈 것 같은데 한국의 우익과 일본의 우익이 어느 정도 닮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또 그 책은 어떤 건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좀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는데. 저 카메라 저쪽 보시고 한번 좀 한일 우익 보여주시죠. 근대사 완전 정복 이 책이고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있었던 한일 이 경제 보복 조치가 왜 발생을 했는가 이제 그것을 많이 분석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대중적으로 전달하자라고 해서 쓴 책인데요.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일본의 근대화 즉 한국의 침략의 시작은 메이지 유신부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메이지 유신은 잘 알려진 요시다 쇼닌이라든지 그리고 다카스기 신사쿠
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이지 천황 체제를 만들었던 거죠. 이 다카사키 신사크 같은 경우는 이후에 정한론의 사상적 지주자가 되는데 이 신자의 신이 아베 신조의 신으로 해서 아베 수상은 이 둘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일본어로 말하면 야마구치현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야마구치현 이게 이토 히로부미에게 개성되고 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츠마라고 해서 여기는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하는 일본의 군부 세력으로 이게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메이지 시대 이들이 한국의 강화도 지역과 함께 한국 내에 제1차 친일파를 만들었고 그리고 만주국이 된 1930년이 되면 만주에서 즉 우리가 잘 알려진 박정희 육군사관학교의 출신과 그리고 이후에 지금 아베 수상의 이 조부인 외조부인 키시 이들이 만주국에서 대동아 공영권의 새로운 꿈을 본 거죠. 그게 이후에 일본의 패전과 함께 해체된 것처럼 보였지만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한국에서 오는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 또 일본에서는 이들의 해체되지 않은 채 이 한국을 또 경제 건설과 반공의 기지로 만들었죠. 이거에 바로 이 만주국과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를 계승해온 대표적인 사람이 세지마 류조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예를 들면 이토츠라고 하는 물산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들이 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건설 속에서 반공보루로 꿈을 실현한 거죠. 그렇지만 한국 내에서는 경제 발전이라는 하나의 그 미명하에 이들의 존재가 숨겨져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화 속에서 즉 김대중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끝나고 촛불 혁명 이후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되어서 한국의 가장 근대화의 어떤 적폐 세력 그리고 한국의 가장 문제의 뿌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친일가 있고 근데 이 친일이 실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역사 예를 들면 반일 종족주의 같은 역사 수정주의인데 이게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이 만든 일본 회의라는 거죠. 즉 일본 회의가 반일 종족주의를 초청을 해가지고 세계 국제 인권대회에서 발표를 시키고 이 책을 지금 대량으로 수입을 해서 일본에서 대중화시킴으로써 일본에서 학계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소멸돼가고 있는 정치 세력화를 못했던 일본 수정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이들을 활용하고 있는 즉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부터 시작했던 이들 세력들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살아 있었다는 거고 이 뿌리가 지금 현재 작년에 서로 존재들을 드러내면서 함께 연대하고 있는 것 이 배경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한일 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쓴 책이 이 책이죠. 그러면 그 책이 사실 이제 한국어로 한국어로 원래 처음에 출판이 됐을 건데 일본어로도 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책을 제 학생이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도 결정을 해서 일본에서도 반일 정족주의가 너무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에서도 반일 정족주의 책만이 일방적으로 좀 팔리고 있는데 좀 여기에 이것의 모순점이 어디가 있는가 알릴 필요가 있는 게 즉 강제성이 있다고 하지만 일본 현장에 약 100곳 정도 강제 노동 현장을 가면 이미 벌써 거기에는 많은 일본 양심적인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그 현장 자체가 강제징용이 장소라는 것을 일본인들이 증언을 하고 자료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근대화라고 하지만 일본에 직접 한국에 투자를 했던 일본의 기업가들 자체가 당시에 한국 민중을 위해서도 일본 국가를 위해서도 자기가 근대화라는 생각은 한 적도 없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증언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반일 정족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논리가 설득력을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의 우익과 일본의 우익이 좀 어느 정도는 맞닿아 있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부정확한 역사적인 그런 몇 개의 사실들을 조합해서 새롭게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텐데. 그렇죠. 사실 저희가 대한변협이나 이제 변호사협회에서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본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알리는 꾸준한 운동을 계속 해오긴 해왔거든요. 저희도 10년 넘게. 그럼 그분들하고도 좀 연결해서 하시는 게 좀 그렇죠. 저도 저희 대부분의 그 한일 간의 전후보상 변호사들하고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일본에서 지금 가장 양심적인 세력은 어떻게 보면은 학자들도 있지만은 변호사분들은 일본의 가장 양심적인 세력들이죠. 그리고 입법 조치에서 지금 현재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도 청구권이 살아있고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오히려 모순을 더 증폭시키겠다라고 매번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도 한일 간의 변협 연합회이죠. 그렇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 우익 진영을 향해서 역사 바라보기를 주장하면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던 일본 역사학자 요시다 교수가 그동안 수집한 역사 자료를 한국에 기증한다 이런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계속 계시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좀 밝은 긍정적인 면인데 이들하고 함께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한일 관계 극복 방법 이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요시다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일본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약 100곳 정도의 강제징용 현장이 있지만 이들이 지금까지 20, 30년 자기 인생을 걸면서 그 지역을 만들어 온 거죠. 그렇죠. 현장을. 그렇죠.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일체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령화돼서 그대로 돌아가시면 그 자료들이 다 없어지고 사장되는군요. 그 현장이 다 없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일 간에 시민연대를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저희들이 그런 현장에 있는 자료들을 흡수를 해서 전쟁의 당사자가 없고 다음 세대가 이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들을 흡수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한일 관계에 저희들이 시민연대를 하자고 했을 때 아주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리지만은 현재 일본에서 보면 자민당 내의 자유주의파들은 거의 소멸해 있고 사회당과 공산당 지지율을 합쳐도 10% 이제 10석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시민사회는 우경화되고 그리고 네. 또 보수의 남은 성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시민사회를 우리들이 버리면은 일본은 정말 궁극지 길로 갈 것이고 네. 아베 수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힘을 받은 일본 시민사회가 아베 정권에게 저항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시민연대는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꼭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양국의- 이쪽에서 제안하는 네, 겁니다. 양국의 시민연대가 필요하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읽어주시기 지금까지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게이센 여학원대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